반갑습니다. 한주연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꽤 많아서 방송 일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은 다음부터는 몇 년이 됐는지 쉬지 않았어요.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30여 년을 방송 일을 계속 해왔던 방송 작가로 책이 어려우셨다면 이제 테레비로 우리가 새로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방송하면서 느꼈었던 것,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왜 나만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을까? 입니다. 회의를 하자고 사람들을 모으면 새로운 아이디어 좀 내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맨날 나는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심지어 딴 프로그램을 보면 저거 내가 생각했었는데 한 발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나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시치프스의 도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는 콘텐츠 제작자들이고 여러분 모두 다 기획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까? 근데 사실 탁월한 콘텐츠라는 말 자체가 주는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었던 경험까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별거 다 했었습니다. 제가 누들로드라는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국수 하나로 문명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서양에서 동양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했고 뭐 별별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었는데 그중에 제가 해봤던 가장 똘끼 있는 기획은 이거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평촌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 돼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실제로 6개월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프로그램은 맨 처음에는 혐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혐오를 느끼고 이 혐오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교육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베 애들을 취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이건 도무지 방송에 나가기도 어렵고 이 사람들을 텔레비에 내놓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고 새롭게 접근을 해보자. 그러다가 제일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키워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돼지를 6개월을 키웠습니다. 저렇게 조그마한 돼지가 나중에는 덩치가 산만한 돼지가 됩니다. 그리고 막 동네에서 민원 들어오고 애들은 그거 민원 해결하고 이랬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한 편만 안 하고 2편, 2편으로 해서 원고료도 2배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를 키운 건 굉장히 특별하게 정말 기발하잖아요. 근데 이거 원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일본의 피짱은 내 친구라는, 피니까 피그죠. 피그는 내 친구라고 어느 선생님이 돼지를 학교에서 키운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돼지를 키웠지만 그들은 그 돼지고기가 어디서 나왔고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는지를 보려고 돼지를 키웠어요. 우리로는 좀 상상이 어려운 그런 접근인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식생활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낯선 것과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쓰면 어때?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인의 밥상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8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년퇴직한 부장님이
이제 만나서 안 작가 요즘 뭐해? 그래서 저 한국인의 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영석 PD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너 어떻게 삼시세끼 같이 그렇게 멋진 기획을 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제가 KBS에 있을 때 한국인의 밥상 보고 기획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삼시세끼와 한국인의 밥상은 가마솥에 밥 파는 거 말고는 별로 비슷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삼시세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은 뭘 했어요. 그죠? 계속 뭘 해요. 게임을 해서 뭐 밖에서 자고 복불복을 뭐 산을 넘고 물을 걷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루해진 거예요. 지겨워진 거예요. 이제 그만 뭐 좀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 보자. 그냥 밥이나 먹고 있지 뭐. 이게 한국인의 밥상에 밥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그냥 편안하게 보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영석 PD가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예능을 선곡시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영석 PD가 이렇게 막 진지하게 막 나는 막 이러고 막 가오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사실 1박 2일 할 때 그냥 여행 프로그램이 좋아서 했어. 그렇게 하고 그거 다음 걸 하려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너무 새로운 거 하면은 내가 못할 테니까 내가 잘하는 거나 하자. 근데 잘하는 거를 조금만 비틀자 였어요.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을 자신 있지만 국내 여행을 많이 했으니까 해외여행 해볼까? 그럼 누구랑 해볼까? 이러다가 꽃보다 할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많이 아니고 조금만 비트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중에 조금만 비틀면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앨런 가넷의 크리에이트 커브라는 게 있어요. 크리에이트 커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새로운 거, 우리 왜 새로운 거 했다가 망해버린 게 많잖아요. 저희 장대익 교수님이랑 저 프로그램 만들다가 망해먹은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참신했고 그게 있어서 알쓸신잡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전에 다빈치 노트라고 우리가 정말 야심차게 만들었다가 그 속사정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운으로 끝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렵게 모셨다가 저희가 굉장히 누를 끼쳤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너무나 새로운 게 너무 많으면 사람들은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너무 하던 거 이렇게 뻔한 걸 하면 진부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보면 스윗 스팟이 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일반적인 거 플러스 새로운 거 조금을 가미한 것, 그걸 스윗 스팟이라고 하고 그게 크리에이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건 얼만큼? 10%에서 20%만 넣어라.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새로운 탁월한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짜는 거잖아요. 짜서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건데 이 기획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기획자의 습관이라는 최정순이라는 기호학자가 있어요. 기호학자가 기획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했는데 되게 참신했어요. 기호라는 거는 기호학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장미는 고백, 장미는 사랑 이런 거잖아요. 이 장미가 기호라는 거.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이런 기호를 연구하는 학문이 기호학인데 그게 영어로 하면 사인이잖아요. 사인이 기호잖아요. 이 사인을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사인을 드는 해체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호를 해체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기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걸 본 속에서 여기에서 새로운 것들로 이걸 해체해보자. 왜 장미꽃은 꼭 사랑이어야 해? 이렇게 시작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으로 접근하면 디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드하는 디자인.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인을 해체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기획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례로 성공한 사례들을 봐야죠. 성공한 사례 중에 유퀴즈를 볼 수 있죠. 유퀴즈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이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 예능이라는 새로운 포맷이에요. 지금 유퀴즈, 제가 말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은 코로나 이전에 일반인들을 만나러 다니던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훨씬 좋았어요, 사실.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볼게요. 먼저 이 김민석 PD라는 PD가 KBS에 있다가 TVN으로 이적을 해서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유재석이 처음 TVN에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그거였대요. 유재석은 뭐 하면 재밌어 할까? 재석이 형은 뭐 하면 재밌어 할까? 아, 그 사람은 일반인들 만나는 거 진짜 잘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김민석 PD는 뭐를 했던 사람이냐 하면 용띠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그 프로그램이 연예인들이 일반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대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반인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건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내가 스킨십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서 아이템을 찾으면 훨씬 재밌는 게 나올 수 있다.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좋았던 게 뭐였지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하는데 어떤 도전이냐면 섭외를 안 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TV 프로그램에서 섭외 안 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도전 중에 도전이에요. 우리가 장백 선생님하고 만든 다빈치 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기획회의를 저희끼리 해요. 저희는 이 기획회의를 할 때, 야, 이거 그냥 방송하면 되겠다. 너무 재밌다. 근데 이게 스튜디오에서 세트에 딱 들어가서 카메라 원컷, 투컷을 하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때 우리가, 아, 그럼 우리 스튜디오를 버리자. 라고 생각했으면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프로그램이지. 알쓸신잡이 그렇게 그 스튜디오를 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늘 하던 걸 버릴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돼요. 용감해야 돼요. 그게 노섭외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는 되게 재밌었던 건데, 이 사람들 미장원 샤넬 미장원에 파마하는 아줌마 있고 막 이름 써주잖아요. 노영희 막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막 벽으로 막 유재석이 막 뛰어다니는 애니메이션을 넣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골목이나 거리는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이잖아요. 그 일상적인 공간을 좀 판타지스럽게 만들어 보고 싶었대요. 이거는 정말 생각해 보지 못한, 우리 교양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받쳐주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판타지라는 구현을 해서 독창적인 그림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TV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넣어준다든지 그래픽이 막 나간다든지 CG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독창적인 그 프로그램만의 특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진짜 저는 감동이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큐 감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유퀴즈 보면 유재석 씨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나중에 혼자 인터뷰하는 거 있죠. 그거는 다큐 감독을 쓴 거예요. 그것도 다큐 3위를 진짜 오랫동안 한 아주 노련한, 제가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을 추천했는데 그거를 만든, 그 책을 쓴 감독이에요. 그 감독을 영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퀴즈를 할 때 유재석 씨랑 먼저 하는 걸 쭉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은 유재석이나 조세호가 할 수 없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어, 문방구예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문방구인데 할머니가 있어.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할머니가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여기 있는 애들이 막 메모를 썼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거를 써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 다큐 감독이 애들을 만났어요. 그때 했던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문방구에서 만나서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그냥 듣는 얘기인데 그때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초등학교 5학년한테 죽음을 뭐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할까요? 그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과 그들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철학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발굴해내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 다른 예능 프로그램과 다르게 보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석 같은 걸 찾고 싶은 그 사람들, 제작진의 마인드와 철학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발견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독창적인 거 10%만 넣고, 그 다음에 진정성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을 하면 탁월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또 하나인데, 범 내려온다 기억나시죠? 이거가 이게 외교부 저희 동영상, 홍보 동영상인 건 아시죠? 홍보 동영상으로 대박 히트를 쳐서 외교부 홍보 동영상이 누적 조회수가 4억 9천만이 된 완전 탁월한 콘텐츠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어요. SBS 스페셜에. 그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한국에 와서 한국 댄스를 경험해 이거였다는 거예요. 기획은 중요하잖아요. 방향이잖아요. 표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느껴봐. 그래서 Feel the Rhythm of Korea였어요. 그래서 컨셉을 먼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음악 감독의 장영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놈놈놈도 하고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 영화는 다 만든 영화 음악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여기를 왔는데 그 감독은 돈 준다 그러면 모든 일을 했대요. 그래서 댄스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악이 재밌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국악이 재밌는 걸 알고 이들이 뭘 만들었냐면 싱싱스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게 미국에서 되게 히트를 친 국악 밴드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영규를 영입하면서 새로운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원천 스토리는 국악. 국악 재밌더라. 국악으로 뭘 해보면 어떨까? 첫 번째. 두 번째, 안 하던 조합을 해야 돼요. 앰비규어스라고 춤추는 팀이에요. 이 춤추는 팀한테 너네가 국악에 맞춰서 춤을 네 맘대로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독창적인 거는 이게 미국의 힙합, 최근 힙합하고 너무 리듬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전통 음악의 그 리듬이나 그 소리는 전혀 손을 안 댔대요. 그래서 전통을 지킨다는 진정성, 요 네 가지를 가지고 기획을 성공한 거가 바로 이 Feel of Korea Dance였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전달하는 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면 우선은 좋은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에는 좋은 이야기가 있다. 이거 기본.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가 우리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활동하는데 진짜 많은 게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이 좋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은 다른 거라서 스토리텔링은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예요.
우리도 왜 어떤 사람이 말하면 되게 별것도 아닌 얘기를 엄청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블랙홀인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이야기가 재미없어지는. 누구 있으신가요? 아무튼 그렇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기술이네요. 그렇죠?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토리텔링은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 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다 두고 여기까지 길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부터 할까? 야, 조용필이 죽었대. 광팔구 죽었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셨어요? 광팔구 죽었다고 고스톱 치다가. 그러면 사람들을 놀라게 한 다음에 유머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서만 바꿔도 다른 이야기가 되고 다르게 오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은 목적까지 무슨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가. 그래서 여행 코스를 잡는 거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건축을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경험이나 아이디어 정보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몰입도를 높이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만드는 길이고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해요. 저게 뭔지 아세요? 시청률 표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꼭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밥상을 하는데 3꼭지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뭐 아궁이에다 불 때는 거가 있었고 그다음 젊은 애들이 뭘 만드는 게 있었고 그러면 분당 시청률이에요. 저게 분당 시청률로 저기서 내가 만든 게 혼자 훅 떨어지면 그 아이템은 망이에요. 그 정도로 시청률을 분석을 하는데 보면은 처음에 딱 치고 올라가서 그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쵸? 저 노란 게 지금 가장 좋은 성적표예요. 저게 뚝 떨어지는 거는 이제 뭐 광고에서 뚝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 앞에.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보태면서 정보가 깊어지면서 이야기가 재밌어지면서 사람들을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스트롱 스타트예요. 처음이 재미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처음을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스트롱 스타트를 찾다가 와, 이것만큼 좋은 레퍼런스가 없다 라고 생각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신해철의 히트는 처음 스트롱 스타트에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전주부터 화려하게 해야 된다. 전징 돌격 대형으로 특이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단순함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해라. 그래서 이 몰입과 공감을 끌어내는데 스트롱 스타트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뭐부터 할까? 스트롱 스타트는 뭐지?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그럼 시작은 뭘로 해? 스트롱 스타트는 뭘로 해? 이거를 해요. 그 다음이 피크 포인트예요. 정점이에요. 정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감동이 되는 어떤 한 가지를 딱 꼽을 쳐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터트려야 돼요. 이 마지막으로 터트리는 거를 피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정의 정상에 올라왔을 때 야, 와, 아름답다 이런 감동이 느껴지게 하는 피크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후배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새로운 팩트 4가지가 있으면 방송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것도 그냥 두면 안 되고 앞에서 다 소진하면 안 되고 꼽을 쳐놔요. 꼽을 쳐놔서 요거를 마지막에 빵 터트려서 사람들은 그 전체가 다 빵 터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스토리텔링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독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영월에 있는 삼돌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도서관 하나가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6개월 동안 관찰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그러니까 도서관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책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거 되게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삼돌이냐 하면은 박힌 돌, 굴러온 돌, 굴러올 돌 이렇게 3돌이 모여 산다고 해서 삼돌이 마을인데 이 굴러온 귀촌자들이
박힌 돌에 이야기를 발굴해서 그림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을 보는 곳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 공유가 이 마을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서 근데 올해로 3명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위한 축제날 저렇게 콜렉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콜렉션을 보여주면서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삼계탕 먹으러 오는 할머니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냥 무심하게 던졌어요. 이 할머니가 누구라고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가 삼계탕을 초복날 150마리를 닭을 잡아서 다 같이 마을잔치를 해요. 그때 할머니가 저 끌고 오시는 할머니를 보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냥 그건 그렇게 그냥 복선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4권이나 책을 쓴 할머니가 김옥화 할머니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저 그림을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 그 할머니야? 아까 봤던 그 할머니야? 라는 데에서 그 할머니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피크 포인트를 두툼하게 만들고 가장 오래 끌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신해철이 나왔는데요. 신해철, 우리 형 신해철이라고 10주년 2024년에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2편으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 우리 형 신해철은 음악가들한테 얼마나 좋은 선배였는지를 갖고 첫 편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쓴소리를 잘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사회 활동가로서의 신해철을 이야기한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 피크가 어디였냐면 중간에 그런 게 나와요. 세월호 아이들의 이봄이라는 애가 노래를, 가수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이봄이의 꿈을 실현해 주려고 김장훈하고 거위의 꿈을 만들어서 음악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이거를 만든 게 신해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몰랐던 팩트였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중간에 뚝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한 다음에 또 다른 사회 활동을 쭉 열거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와요. 애니메이션 그리는, 사파 그리는 선생님이 나와요. 이 선생님은 완전히 신해철의 덕후였대요. 그 덕후였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대. 그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의미화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세월호 애들 겁날까봐 같이 가준 거구나. 세월호 애들하고 같이 가주면 그들과 같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만든 그림이에요. 저걸 마지막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해철의 죽음이 갑자기 너무나 의미 있게 만들어진 거고, 그의 활동들이 마치 죽어서도 저렇게 있을 것 같은 의미로 만들어주는 그런 감동을 만들어준 건, 저 신해철이 먼저 저 그림 사파를 앞에서 내보냈으면 그런 감동이 없었을 텐데, 그가 했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마지막에 빵 하고 터트리니까 감동의 다큐멘터리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SBS에서 한 다큐멘터리인데, 요한시돌 용현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이것도 굉장히 히트했었던 다큐멘터리인데, 여기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에 이큰별 PD라는 PD가 있었어요. 이 PD가 세상에 이런 일을 할 때 정선에서 시돌이란 아저씨를 만난 거야. 원조 자연인이었어요. 막 덩실덩실 춤추고 막 미끄럼 타고 막 옷 벗고 막 흙 먹고 막 이러는 진짜 자연인인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을 그냥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때 세상에 이런 일에는 그냥 신기한 자연인으로 이 사람이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큰별 PD가 계속 팔로우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뭐지?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를 계속 혼자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SBS 스페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회운동 87년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수배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길로 정선으로 가서 살게 됐던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요한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본을 가요. 이크멸 PD가 일본을 가서 저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을 봐요. 이 사진에 조기에 있는 사람이 용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용현을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쫙 풀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다시 그 기자는 돌아가시고 부인이 남아 있어요. 부인이 아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그 기자분이 언제나 그렇게 말했었대요. 저 사람들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 삶을 살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사진 그래서일까? 나레이션이 이거예요. 그래서일까? 이 다큐멘터리 이 사진의 제목은 어깨동무였다. 예요. 그러니까 용현 시돌 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에서 저렇게 스크럼을 짜고 있었던 수많은 용현 시돌의 이야기를 담는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그 의미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고 그냥 어떤 한 인물의 위대한 서사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삶의 이야기로 감동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 다큐멘터리예요. 다 안 보셨죠? 다 제가 소개한 거. 다큐멘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다큐멘터리 만들면 막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러던 시절부터 다큐멘터리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가 진짜 영리의 시대가 되면서 완전 예능에 밀려서 완전 찌그러진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리의 시대에 우리는 비영리를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여러분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저희는 같은 결의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힙이라고 말하잖아요. 힙지로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근데 힙지로 같은 거는 그냥 강남 한복판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골목이 있고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꼬재재하고 삐질삐질한 데에서 새로운 그거와 다른 게 결합만 하면 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현준 교수가 강남 거리를 거릴 때는 재미가 없다. 그런데 골목이 많은 홍대 앞을 가거나 북촌을 갈 때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리의 시대에 비영리의 삶을 사는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조금만 다르게 하고 힙하게만 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가 마지막 피크 포인트여야 하는데 피크 포인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